하나투자증권 채용 자소서 2번 항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되는 단어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와 관련한 경험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헌신, 정도 중 1개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문항은 900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했는데 단어는 딱 3개 줬고 여기서 1개를 선택하든 3개를 선택하든 자유롭게 하되 900자 안에서 작성을 하라.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총 분량이 900자죠. 900자면 역시 아까 1번에서 우리가 봤던 게 1000자였는데 1000자보다 이제 100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900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A4 용지에 타이핑을 쳐보면 여러분들이 약 한 60% 그러니까 반은 넘어가는 훌쩍 넘어가는 그 정도 분량인데요. 한 60에서 7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한 3분의 2페이지 가까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3개 중에 1개 내지 2개, 3개를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하셔야 되고, 근데 3개를 다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전, 그다음에 헌신, 그다음에 정도 이렇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이제 900자가 쭉 이어지는 큰 긴 글이 하나 나올 거고 2가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450자 정도씩 이제 분량을 나누어서 이렇게 저는 도전과 헌신 뭐 이 2가지를 한번 나눠서 450자씩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긴 글, 그러니까 900자 한 글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2개 정도를 생각해서 450자 정도씩 이렇게 적는 게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3개 다 쓰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물론 가능하죠. 물론 가능한데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그래도 제일 적기 어려운 케이스가 긴 글을 적는 게 이걸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쉬운 게 우리 규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자씩 이렇게 3개를 다 적는 이 방식이 이제 그나마 좀 쉬울 것 같고, 근데 그거 300자씩 3개를 다 적다 보면 좀 이제 너무 다 간단한 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적었으면 그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도전이잖아요. 투자증권이니까 내가 투자에 엄청난 도전을 해서 막 몇 년 동안 모은 아르바이트 돈을 투자에 딱 했다. 이런 도전 괜찮나요? 어떤가요? 전혀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이 정도도? 그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 우리 취준생분들이 조금 공격적인 그러나 적극적인 뭐 공격적이다라는 표현은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조금 공격적인 좀 적극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그 경험 그런 것도 충분히 소중하게 사줄 거니까요. 투자를 해서 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직접 한번 해봤다. 그럼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그 근거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좀 큰 금액을 투자를 했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논리적인 결정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 경험은 소중하게 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2번 문항은 좀 1번보다는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3번 문항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900자고요. 이거는 좀 어떤 질문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실패 경험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우리가 자소서를 적을 때 성공 경험, 어떤 거를 도전해서 성공했던 경험을 적어보라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 3번 문항은 이제 실패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실패 경험을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적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좀 괜히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내가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 경험들이 내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취업 준비할 땐 성공 사례만 막 열심히 찾지 내가 언제 실패했지를 고민해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까요? 근데 이 실패 경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면접을 이제 보다 보면 면접 질문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무언가를 실패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는 이런 식의 면접 질문이죠. 근데 이 실패 경험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2개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원자들이 이거 적어도 되나? 이거 적으면 좀 내가 치명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패 경험을 적기가 좀 끌끄러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네. 면접관들 또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여러분들의 실패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시대, 여러분들 세대에 그렇죠. 실패를 해볼 수 있는 건 그거는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의 실패 경험을 조금 더 솔직하게 좀 오픈해놓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조차도 뭐 다 실패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실패 경험에 대해서 이거 적어도 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과감히 적고 거기에서 뭘 배웠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적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패 경험은 그 자체가 소중한 성공 경험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오픈을 하고 적는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증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주식 투자나 또 요즘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하다가 거의 실패했다. 뭐 큰 수익률이 돈을 잃었다. 마이너스 100%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00%면 안 완전히 되죠. 다 날린 네. 영혼이 됐다. 뭐 이런 거 다 날린 건데 괜찮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 바깥에서 저는 이제 취준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해본 학생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실패했냐라고 하니까 거의 90% 정도. 아까 말한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한 사례네요. 예, 네. 그렇게 90% 정도를 손실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큰 금액을 한 게 아니고 비교적 소액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을 토닥여 주면서 네. 그래 다시 일어나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이런 걸 투자하면서 실패했다. 여러분들 적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패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폐인이 되면 만약 진짜 그건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뭔가를 얻고 지금도 또 하나투자증권에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패는 그건 실패가 아니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기틀, 기반, 여러분들의 이제 스타트 포인트니까 거기에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큰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 실패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희 자소서 강의 들으러 왔는데 인생 교훈 듣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노력해서 그 실패를 극복했느냐가 중요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다음 마지막 4번 문항 함께 보시죠. 4번 문항입니다. 본인의 인생의 목표에서 이루고 싶은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년간의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자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예, 이 4번 문항이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와 관련해서 10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900자 정도 네. 적으라고 하고 있죠. 10년. 저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지 참 10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규린 MC님은 MC 귤 10년. 저는 근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뭐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10년간의 계획 또 여기 인생 계획까지 연결을 시켜야 돼가지고 어떻게 적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10년 동안 굉장한 큰 부를 이루고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런 류의 계획들 너무 직관적인가요? 예, 그 조금 너무 무지개 같은 네. 이야기 같기도 저는 지금 한데 실패 사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인생 계획과 커리어 목표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자소서 문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생 계획에 이제 커리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그러니까 영어 단어죠. 커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자체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상에 또는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근무하면서 그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권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경력 개발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묻는 게 커리어라는 단어에 네. 내재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직무에 대해서 묻는 거군요. 그렇죠. 직무에 대한 계획.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커리어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걸 이제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PB, 그러니까 지점 영업을 지원했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지점에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고객들의 자산 관리도 하고 고객들과 네트워크 관리를 해나갈 텐데 나는 10년 동안 이런 고객 저런 고객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런 고객들을 수를 여러분들의 어떤 VIP 고객 수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네. 그 네트워크를 유지할 것인지 뭐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할 것인지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통화를 할 것인지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같은 동종 그룹에 있는 PB 고객들 중에 구체적으로 같이 미팅이나 뭐 회의나 뭐 이런 걸 한번 해볼 것인지 네. 세미나는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을 적어 나가는 게 이 4번 항목의 사실 핵심이 아닐까. 4번 항목은 실무자가 아닌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유수환 강사님께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10년간 계획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었는지 궁금해요.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취업 교육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취업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10년 동안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1타 취업 교육 강사가 되자. 오, 거의 이루신 거 이루셨는데요? 아닙니까? 거의 이루셨는데요. 1.5타가 아닌가. 네,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감히 제가 1타라고 하면 제가 너무 교만한 표현일 것 같고 겸손하시기까지. 그런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포부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자소서 4가지 항목 알아봤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열심히 받아 적어서 내가 쓴 자기소개서와 맞는가 한 번씩 비교해 보신다면 무난하게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면접을 가야 될 텐데 면접 전형 아까 살짝 살펴봤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예,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면접에서는 PT 면접하고 인성 면접.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라고 하면 면접관이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네. 그런 형태의 인성 면접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2차 면접이 임원 면접이 진행되는데 이제 임원 면접도 집단 면접, 다대다 면접이 되겠죠. 네.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면 이제 한 4주간 내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주간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대표이사 면접을 3월 달쯤에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3월 달 중에 대표이사 면접을 거치면서 최종 합격 발표가 나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인턴십 전형이 채용형 인턴,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사원 채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이사 면접은 그냥 좀 인사를 드리는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서 당락이 좌우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사실 대표이사 면접을 걱정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일단은 1차, 2차 그 면접들의 통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본인이 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무난하게 끝까지 통과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차, 네, 2차.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PT 면접으로 네. 진행이 되는데 PT 면접 저는 좀 불안하고 좀 긴장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1차 면접에서 PT 면접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예. 우리 취준생분들이 면접 중에 가장 좀 공포심, 뭐 심지어 좀 극한적인 표현을 네. 하면 좀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면접이 이 PT 면접입니다. 그렇죠. 인성 면접과 토론 면접 뭐 여러 가지 면접 형태가 있지만 PT 면접을 제일 힘들어하고 누군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긴장이 되니까. 네. 나보다 높은 면접관들 앞에서 뭔가 계속 한 5분간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이런 면접 유형, 이 PT 면접인데 이 PT 면접을 가장 힘들어하는 면접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투자증권 증권회사에서는 이제 PT 면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증권회사는 이 PT 면접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능력을 보는 거죠. 이 한 주제를 한 5개 정도 주게 되고요. 네. 주제 5개 정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사이에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면서 A4 용지에 이제 발표할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한 후에 이제 발표는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막하군요. 발표하는 것도 이제 보통 이제 면접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PPT를 작성해서 빔으로 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전지를 붙여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화이트보드에 이제 보드펜으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모 용지만 들고 그냥 간단하게 발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농협은행이나 농협중앙회 같은 데서는 PT 면접에서 화이트보드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죠. 근데 하나투자증권은 A4 용지, 메모지 같은 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런 소품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제가 지난 그 농협 방송 때도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화이트보드를 이제 보드펜으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의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지만 이렇게 들고 발표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메모지만 들고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다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함정,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메모지를 들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메모지를 좀 안 들고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게 면접관의 마음이긴 합니다. 가능하면 외우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외울 수 있냐 이게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는 유형은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쓰는 방식도 있고, 메모를 하는 메모지를 그냥 들고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면접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 그다음에 지원자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발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조합만 해봐도 PT 면접만 해도 만 10몇 가지, 한 20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발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항목들을 다 골고루 이렇게 다 준비를 할 수는 없고, PT 면접의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몸에 익히면 나머지 어떤 유형의 PT 면접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소화할 수 있을 거니까 PT 면접의 핵심을 아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셔야죠. 그 핵심은 바로 이제 전달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달력. 예, 여러분들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모지를 주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면접관의 눈을 보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메모지를 보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방송을 하는 것도 제가 화면을 보고 있지 제가 지금 메모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MC님들께서 방송을 하는 것도 화면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발표를 말씀을 드리지 어떤 밑에 대본을 보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메모지에 대한 이 의존도, 그다음 뒤에 화이트보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의존도,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전달력을 체크하는 면접이 바로 PT 면접의 핵심이다. 그래서 메모지를 들고 발표를 할 때 메모지를 가능하면 안 보고, 가능하면. 근데 잠깐 못 외운 게 있다,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럼 펼쳐봐도 됩니다. 펼쳐봐도 되는데 바로 다시 닫고, 메모지를 닫고 최대한 나는 면접관에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게 그게 높은 점수를 따는 비결입니다. 저희도 아나운서로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발표도 많이 하고는 하지만 그냥 외우신 분들의 특징이 말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어책 읽는 것 같은. 맞습니다. 기본적인 키워드 정도,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 건지, 도전 정신을 얘기할 건지 그런 키워드 정도만 갖고 그때그때 나오는 말을 한다면 면접관분들도 충분히 좀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눈을 봐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어떤 주제를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예, 주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그 MC님께서 말씀 주신 아주 좋은 그 우리 면접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지원자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 번만 더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키워드를 몇 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들이 요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외우게 되죠. 문장을 이렇게 외우게 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상당히 좀 형식적이고 좀 조금 딱딱해집니다. 좀 책을 읽는 듯한 말투, 좀 그냥 암송하는 듯한 말투, 이런 말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스크립트를 이렇게 문장으로 외워서 만들어서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키워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는 훈련, 이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PT 면접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어떤 주셨지 주제들이 않습니까? 있느냐, PT에.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보통 한 20분 정도 이제 시간을 주는데 2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에서 1.0%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른 내용이 우리 정권업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우리 정권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네. 하는 이런 형태의 주제. 그다음 최근에 뭐 디지털 금융이 지금 우리 금융권에 화두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디지털 금융 시대에 우리 디지털 금융의 어떤 우리 하나투자증권의 투자증권의 방향성 어떻게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될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22년도 경기 전망을 지원자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권업계는 어떤 뭐 영향이나 대응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묻는데 이런 주제 자체가 상당히 큰 주제죠. 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거는 저는 몰라요. 네. 저는 모르고요. 하지만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또 확실한 건 저도 모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을 하는 것이다. 전달력. 전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이 지식을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면 좋겠죠. 네. 당연히 내년도 뭐 2022년도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지금? 뭐 네. 글로벌을 뜯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안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아는 작은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상대방에게 저는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거를 보여주는 게 PT 면접이지 여러분들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지식을 보여주는 게 그게 PT 면접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PT 면접의 또 하나의 핵심이죠. 좋습니다. 결국엔 모르는 내용도 어떤 식으로 내가 전달할 수 있느냐 눈을 딱 바라보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키워드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PT 면접까지 짚어봤는데 이 정도면 다들 대표 의사분들 만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이번 채용 지원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정권사 중에 중대형 정권사 약 10위권에 있는 정권사죠. 여러분들이 하나투자증권 아주 좋은 곳이고 내년 3월달에 하나투자증권의 대표이사님을 한번 만나 뵙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 꼭 다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